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망막바트 임상강사 홍림병입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전문의가 됐지만 생각보다 다른 파트를 빠르게 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 망막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내용이라 다른 파트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당뇨 망막병증의 최신 지견입니다. 제가 1년차 때 처음 들어와서 우리 윈년 선생님께 처음 들었던 말이 안과 의사에게 있어 가장 최악인 건 당뇨야라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이 요새 진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 역학, 격리 기정, 진단 및 팔로업 스케줄, 환자 교육, DR 치료 및 최신 의견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DR의 격리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의 격리 기전은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들어보신 폴리올 패스웨이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패스웨이 등 고혈당으로 유도되는 산화 스트레스, 그로 인한 미세혈관 손상이 핵심 격리 기전입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 노출, 염증, 신경세포 손상, 신생혈관 형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병리 기전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PDR이나 DM이와 같이 시력 위협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R 같은 경우에 페리사이트 손실은 모세혈관 안정성을 약화시켜서 내피세포 손상, 미세 동맥류 형성 및 혈액, 망막 장벽의 조기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최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DR로 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2024년도에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15.5%, 즉 7명 중에 1명꼴로 당뇨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 환자 중에서는 유병률은 남자는 20.9, 여자는 17.8%로 평균 당뇨 망막병증은 전체 19.6%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중에서 당뇨병은 이 정도로 해당이 되고 이 중에 한 명이 DR에 당첨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왔을 때 어떤 스테이징을 가지냐에 따라서 만나는 이제 의료진의 기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스테이징이나 DR을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냐 보시면은 먼저 앞서 그 DR의 진단과 예후 판단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기술의 발전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배와 부근만 관찰하던 때와 달리 2000년대 이후 중반 이후에는 울트라 와이드 필드 펀더스 포토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넓은 병변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FAG 또한 마찬가지여서 이렇게 페리페랄 부분들을 관측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FAG에서 논팔푸션 리키지를 관찰함으로써 이 팩터들이 DR 악화의 주요 예측 인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OCT 안지오도 아주 좋은 보조 진단 툴인데요. 이게 인베이시브한 게 가장 큰 장점이고 SCP나 DCP의 베슬 덴시티 감소, 파츠 변화, 얼마나 MPA를 보여줌으로써 DR이 없는 당뇨 환자에서도 DR의 조기 발견과 DR 환자의 진행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검사 자체 아티팩트도 있고 주변부를 면밀하게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파즈 확장, 베스 덴시티 감소, DCP의 프랙셔널 디멘션 저하를 통해서 PDR의 진행 리스크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거를 보시면은 다행히도 이제 진단 기준을 아시던 바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1년차 때 준비했던 PPT 발표했던 편인데요. 모든 4사분면의 20개 이상의 망막내 출혈, 2개 이상의 4분면의 명확한 염주정맥, 하나 이상의 4분면의 명확한 얼마가 있으면 CBR NPDR, 그중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베리 CBR NPDR이 됩니다. PDR은 말 그대로 증식하는 MV가 있으면 PDR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 예후와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CBR, NPDR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PDR로 갈 확률이 50%, 베리 CBR, NPDR은 75%의 확률로 PDR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DR 환자들은 팔로업 스케줄이 다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모더레이트는 6개월에서 1년, CBR, NPDR과 PDR 등은 3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중심을 침범하는 DME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지라도 한 달 간격으로 팔로업 기간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환자 교육을 하면 좋을지 보시면 일단 AAO나 ADA에서는 당화 혈색소를 7.0 미만으로 조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자기는 혈압도 있다고 하시는데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140에서 90, CV 리스크가 높다면 130에서 80 미만으로 조절을 하라고 합니다. 환자가 "아 우리 아이도 당뇨인데요."라고 하시면 1형 당뇨는 진단 후에 5년 뒤에 첫 안과 검진을 하라고 하면 되고, 환자가 "아 우리 아저씨도 당뇨다."라고 하시면 2형 당뇨는 바로 안과 검진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런 당뇨 환자들의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지 보시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당뇨 치료 공부를 위해서 DRCR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DRCR은 다이어베티 레티노패시 클리니컬 리서치 네트워크로 2002년에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의 지원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DR 및 DME의 진단 치료 예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인데 대규모의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프로토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토콜을 각자 조금 봤는데 정리하면 이러한 프로토콜들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중 유명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아까 울트라 와이드 필드 이미징을 다룬 프로토콜 AA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초록색은 DR과 관련되어 있고 파란색은 DME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크게 이제 당뇨 관련 눈 치료는 DR 치료와 DME 두 갈래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R 치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R 치료의 트렌드를 보면은 일단 70년대나 90년도에서는 ETDRS나 DRS에서 PRP가 스탠다드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18년도에 프로토콜 S에서 PRP와 라니비줌합을 비교하면서 안티-VEGF가 더 우세하다라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고, 최근에는 비틀스 헤모리지 환자에서도 즉각적 수술 대신 안티-VEGF를 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으며, 그 다음에는 고위험 NPDR 환자에서 조기 안티-VEGF 주사는 PDR과 DME로 진행 예방을 하지만 시력 개선 효과는 없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DR 치료의 주요 키워드는 PRP와 안티-VEGF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RP와 안티-VEGF 둘 중에 무엇을 치료해야 하냐 하시면 이 두 가지 치료는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게 존재를 합니다. PRP는 일단 해놓으면 굉장히 영구적이어서 팔로업 시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다만 파괴적이고 황반 보정이 악화될 수 있어서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안티-VEGF는 덜 파괴적이고 합병증이 적으며 황반 보정을 함께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영구적이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서 환자분이 안 오시면 이제 큰일이 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랙션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시면은 이제 결국엔 진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답인데, 나라마다는 조금 달라서 영국에서는 PDR이 오면 처음 PRP를 치라고 하지만 또 AAO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안티-VEGF 치료는 PRP에 비해서 더 나은 시력을 주고 MV도 완전한 퇴행을 유도하고 CMT도 1년간의 치료 효과가 크게 다른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치료 선택을 할 때 환자의 수능도, 동반된 DME 상태, 환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환자와 의료진의 공동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페노파이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페노파이브레이트는 원래 지질 강화제로 개발이 되었었고, 이러한 약의 항염증이나 혈관 안정화 작용을 통해서 DR의 진행을 억제함이 필드나 아코드 렌즈 스터디 등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은 초기 DR이 확인되더라도 적극적인 혈당 조절 외에는 눈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승인된 치료가 없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페노파이브레이트도 미국이나 유럽, 호주,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일단은 보조적으로 고려 가능하다라고 명시해 놓은 상태이고요. DRCR에서도 프로토콜 AF로 이렇게 지금 대형 스터디를 리크루팅 중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임상 연구나 추가적인 기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은 향후에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페노파이브레이트 같은 약제 치료를 통해서 당뇨 환자들의 실명 위험을 크게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DME입니다. 이제 DME의 치료도 마찬가지로 레이저가 원래는 주 치료였습니다. 다만 안티-VEGF가 주 치료가 되는 패러다임 시프트 역시나 일어나고 있고, 유명한 프로토콜 T를 보시면 그 주사 중에서도 안티-VEGF를 비교했을 때 기저 시력이 나쁜 경우는 아일리아가 우세하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력이 괜찮다면은
레이저를 치료하거나 필요할 때 주사를 하자라는 흐름이 있었고, 요세미티나 라인 트라이에서 파리시마비라는 주사가 나오면서 환자에게 주사 치료 간격을 더 늘릴 수 있겠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DME의 큰 키워드는 안티-VEGF, 그리고 치료 간격, 시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망막 의사의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안티-VEG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살몰러지 레티나에 실린 논문인데 사실은 주사는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T의 익스텐디드 스터디인 원래는 아일리아가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5년에 갈수록 주사별 간의 CST나 VA 모두 큰 차이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주사 종류는 큰 상관없이 주사 횟수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데요. 프로토콜 A씨를 보시더라도 DME에서 아플리버세트를 계속 쓰냐, 아니면 베바시주맙을 쓰다가 아플리버세트로 스위치하는 스텝 테라피가 상관이 있냐는 내용인데, 이 또한 나중으로 가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린 세 가지를 보시면은 결국 주사는 많이 맞는 게 좋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무작정 주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적 돈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게 문제고, 주사는 이미 너무 높은 비율로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E가 없는 당뇨 환자에 비해 DME가 있는 당뇨 환자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환자에게 주사를 강력하게 하거나 주사 비용을 싸게 하거나 주사 간격을 길게 가는 방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기 위해 앞서 안티브이즈비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가장 먼저 베바시주마비 오프라벨로 사용된 아바스틴입니다. 모든 종류의 VGBA에 결합을 하게 되고 라니비즈막 같은 경우는 이종 안티바디 프래그먼트만 구성되어 있어서 VGBA의 아형들과 결합해서 활성을 억제하고 48kDalton으로 아주 작아서 RPH층을 잘 통과하고 신화력도 20배 이상 높아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수정체를 변경을 해서 VEGF-A뿐만 아니라 VEGF-B 그리고 PIGF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돼서 효과적이고 아마 이 세 개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비교적 최근으로 소개된 브롤리시주맙과 파리시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오비로 알려진 브롤리시주맙은 싱글체인 안티바디 프래그먼트고 모든 VEGF-A의 아형이 결합을 해서 활성을 억제시킵니다. 분자량도 26kDalton으로 가장 작아서 생체 내 투과 및 전달이 용이하고 지속 기간도 깁니다. 관련 스터디인 카이토와 커스텔을 보면은 정통의 알리와 비교했을 때 BCV나 CST에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다른 주사를 효과가 안 들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데 다만 비오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DR 및 DM이 허가가 나지 않아 있고 망막 혈관염이나 망막 폐쇄 등의 부작용들이 보고되어 있어서 사용 중 환자에게 워닝하고 의료진 아이오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DR이나 DM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쉬의 바비스모라고 알려진 파리시맙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중특이 항체고 VEGF-A 안저포에틴 2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안저포에틴 2는 VEGF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VEGF 발현을 증가시키고요. 이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나 허혈이 증가하고 VEGF 발현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혈관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도록 만든 상태입니다. 가장 주요 부분은 이게 최대 16주까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환자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환자와 의료진에게 또 주목할 부분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말 그대로 바이오와 시밀러가 결합된 거고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바이오 의약품과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 같지는 않고요. 동일한 성분을 복제한 건 아니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 같은 경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별도로 필요 없는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동일한 제품은 아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K-바이오시밀러를 보면은 아일리아에 있는 아필리브, 아이젠델트, 루센티스는 아멜리브, 루센비에스 등이 나왔습니다. 특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약이 있지만 확실히 동등한 약제, 효과에 비해 저렴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어 보험 재정이나 환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약과 바이오시밀러 약은 약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아주 큰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진료를 보다 보면
DME는 있는데 환자의 시력이 좋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진료를 보다 보면 사실 환자의 시력이 이루어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다면 실제로 주사를 할 때 옷 시작에 마큘라와 이데마가 있으면 바로 주사를 해야 될까요? 네, DRCR의 프로토콜 V를 보시면은 놀랍게도 시력이 양호한 CIDME 환자에서 아플리버셉트 주사나 레이저 치료와 비교를 하면은 2년간 시력 유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원문의 피규어를 봤을 때 DME가 있고 시력이 좋은 환자에서 인젝션 없이 DME가 리졸브 되었고 오히려 인젝한 환자에서 DME와 시력이 더 나빠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사를 하지 않았는데 DME는 나빠져도 시력이 괜찮은 경우가 있었고 주사를 해서 DME는 좋아졌지만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OCT를 볼 때 DME가 너무 마음을 불편하시게 하겠지만 무작정 주사를 하기보다는 주사를 하기 전에 환자의 시력이 좋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사실 안티브이즈를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곤란하게 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안압을 올려서 저희 녹내장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백내장을 만들면서 또 전암부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특히 트리암 같은 경우에 스테로일 엔도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를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스테로이드가 세부학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일부 시력 개선 효과를 보여 슈토파키 환자에 있어 선별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RCR의 프로토콜을 정리하면서 20년도 이후 완료된 뉴 어젠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6가지 프로토콜이 완료가 됐는데 그중 프로토콜 W, A, B, A가 저희 DR과 DME 관련된 3가지였습니다. 각각의 이제 NPDR, 서지컬 패트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조금 대변할 수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토콜 W는 NPDR 환자에 있어서 주사를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는 것인데 주사 그룹과 위약 그룹을 나누었고 결론적으로 PDR 발생 누적률은 아플리버세트 그룹이 적지만 4년 후의 그룹과는 유의미한 시력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모더레이트 CBR NPDR에서 PDR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사는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시력에는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이제 프로토콜 AB입니다.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렇게 피가 난 환자가 왔을 때 저도 이제 전공의 때는 당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겁을 주면서 진료방에 차트를 넣었는데 이렇게 주사를 한 그룹과 즉시 비트랙터미를 한 그룹을 비교를 하면 별로 2년 뒤에는 시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2년 뒤에는 결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물론 초기 24주에는 당연히 더 빠른 시력 회복이 있었지만 2년 뒤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수술과 주사의 장단을 고려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A입니다. 이런 PBM 치료라는 게 있는데 PBM 치료가 CST 감소에 효과를 주냐 하는 것입니다. PBM이랑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으로 근적외선과 적색광을 조사해서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비침스적 치료법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PBM군은 평균 13마이크로 증가, 위약근은 15마이크로 증가로 두 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CS나 비주얼 어큐이티 모두 큰 도움이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NPDR은 예방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력 차이가 없고 해머리지가 있더라도 일단 지켜볼 수가 있어서 둘 다 환자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파트 교수님들께서 진료를 보실 때 어떤 게 궁금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크게 당뇨 치료는 DR과 DME로 나뉘고 DR과 DME든 안티-VEGF가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이 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여러 주사 치료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에게는 고혈압 조절하고 당화혈색소는 7.0 미만으로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환자가 피가 나서 오셨으면 일단은 의외로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다만 보통 불편해하시니 일단 의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환자 캐릭터를 잘 파악을 하고 치료의 장단을 의사가 잘 숙지해서 환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DR 자체가 이제 단순한 혈관 질환을 넘어서
뉴로베스큘러 디지즈로 이해를 되고 있는데 안티-VEGF 치료뿐만 아니라 호흡 모니터, AI 기반 DR 스크리닝 등 다양한 최신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당뇨가 안과 의사를 덜 괴롭힐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늘 고생하시는 저희 의원 교수님이 동문 선배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이제 안티-VEGF가 이제 치료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반복적인 주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네. 왜냐면 이제 VEGF는 실험적으로 이 안티-VEGF를 썼을 때 2주간은 디플리션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차피 이제 VEGF가 많아지고 그런 똑같은 패솔로지에 의해서 이제 또 병이 진행하게 될 텐데 결국 반복 주사를 한다면 그 최적의 어떤 인터벌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거기에 관련된 문헌들이 있었나요? 네, 이게 조금 다르고 컨센서스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도 이게 궁금해 찾아봤는데 보통 그래도 처음에는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에는 꾸준하게 주사를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DRCR 네트워크가 정말 저희의 이 당뇨망원병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에비던스들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고 굉장히 좀 리얼 월드 프랙티스랑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저희 지금 에비던스 상으로는 이제 안티베이지에프가 굉장히 좋은 치료로 지금 각광이 받는 것은 맞는데 실제 현재 저희가 환자를 대하고 그런 당뇨 환자분들을 이제 보면은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 특히 뭐 젊은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PRP를 하지 않고 안티베이지에프를 했을 때 그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follow-up이 안 돼서 굉장히 프로그레션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당뇨병증이 사실 PDR이 있어도 어떤 뭐 마큐라 이디마라든지 그런 다른 특별한 구조적인 합병증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 별로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시다가 나중에 비티어스 헤모리지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하지 않은데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안티베이지프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치료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심하게 프로그레션 되고 비트레스 헤모리지 그리고 TRD가 생겨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저희가 안티베제프 주사라는 굉장히 좋은 모달리티가 하나 나온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고전적인 PRP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치료고 이 PDR에 있어서 아무튼 PRP가 잘 돼 있으면 저희 굉장히 좀 망막 의사들은 많이 안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PRP가 사실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주 표준적인 치료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티베제프에 대해서 옵션을 환자분과 상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신에 그런 부분 안티베제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펄업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환자에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에듀케이션 충분히 한 이후에 안티비제프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하기에는 조금은 좀 저는 제 입장에선 제 환자분들께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클리니컬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실제 적용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치료에 대해서 안티-VEGF랑 PRP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포컬 레이저는 사장되는 치료인 건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퍼스트 트리트먼트로는 거의 사장되었다고 제가 이번에도 한 찾아보면서 발견을 했고, 근데 정말 특수하게 딱 포컬하게 그분의 리키지가 있거나 근데 그게 마큘라 쪽이 아니고 충분히 할 만하다 하면은 리프랙터리 DME에서는 시도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거의 사장되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드 페이지가 나와서 예전에는 그 가운데밖에 못 봤는데 와이드 페이지에서는 리키지가 이렇게 페리페라 어디 있는지 조금 더 구별이 되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레이저하는 것도 포컬 레이저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포컬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건 로테이션의 문제고,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레이저 한다는 뜻이지, 포컬 레이저는 마큘라 쪽으로 때리는 거를. 포컬 레이저는 마큘라에서만 그런 잘못이 있구나. 부분적으로 페리페라에다가 이렇게 그 부분에 레이저하는 거는 포컬 레이저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죠. 일단 레이저 포토코아귤레이션의 세팅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PRP를 하는 거는 정말 아우터 레티나를 어블레이션 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이 RPE 디제너레이션까지 유발하는 그런 충분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아우터 레티나를 다 디제너레이션 시키게 되면 결국 이게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이 아우터 레티나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걔가 이제 어떤 그 메타볼릭 디맨드를 요구하는 부분에 인해서 그 디맨드를 줄여주는 치료가 바로 판 레티날 포토 코아귤레이션입니다. 다만 포컬 레이저는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리키지, 그러니까 캐필러리에서 이 리키지, 그런 마이크로 아뉴리즘 포인트들을 이제 레이저를 해줌으로써 그거를 세지 않도록 하는 치료기 때문에 어떤 그 목적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르고 그래서 포컬 레이저로 포컬하게 하기는 하겠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폴 W 얘기가 나와서 혹시 뭐 베리 시비얼 MPDR이나 PDR 직전에 있는 환자들에게서 저는 뭐 요새는 바이오시밀러나 아바스틴을 드리고 약간 스테이지 리버설까지 많이 발생하는 거로 관찰을 종종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교수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프로토콜 내에서 약간 연령별로 서브그룹 어널시스 같은 게 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제가 읽어봤을 때 연령별로는 없어. 근데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사실 이게 몇 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하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서 실제로 진료를 보면은 늘 이 사람 도대체 몇 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해야 되냐 이 고민을 진짜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별로 경험은 없는데, 일단은 뭐 오늘 발표하는 거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프로토콜 A부터 이렇게 쭉그 TRCR 랩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그 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결국에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이게 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어떤 프로토콜을 자기가 이용할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로토콜이 다 나왔다는 거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본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황선일 교수님이 물어본 것 같이 이제 뭐 그 NPDR의 안티VEGF 주면 어떨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결과도 나온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앞에서 나오는 DR의 그 치료의 여러 가지 배리어, 뭐 비싸고 주사 많이 맞고 이런 거에 마찬가지로 이 NPDR에서는 사실은 그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지금 안티VEGF 치료가 그 떨어지는 치료고 이 말 그대로 이거를 일단 주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줄 거냐, 어떻게 해서 계속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환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모든 환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없고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곧 PDR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주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PRP가 가장 좋은 치료긴 하지만 이제 옛날같이 PRP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이제 마큘라 에데마나 혹은 이제 그냥 PDR 또 심할 때 그 PRP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유리체 출혈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 뭐 이렇게 그 레이저랑 안티브제프를 섞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각자의 이제 환자의 컨디션 맞춰가지고 치료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서 이제 사실 오늘 저도 이제 그냥 뭐 옛날 프로토콜을 많이 봤는데 요즘 프로토콜은 저도 안 봐가지고 새로 알았던 거는 아까 뭐 프로토콜 T를 5년 익스텐션 했는데 원래 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프로토콜 T가 2년째 시력이 뭐 0.5 이하면 그중 세 가지 약 중에서 아일리아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년 지나면 모든 게 다 시력이 같은 걸로 수렴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주사의 종류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프로토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항상 나오듯이 조기 치료하고 그리고 조기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리 인텐시브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옛날에는 사실은 그 비용 때문에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나와서 좀 비용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뭐 주사 어차피 줄 거면은 얼리 인텐시브하게 주고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주사 횟수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사 종류에 관계없이 그렇다면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가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파이널하게 다 망가지는 거는 이제 두 개 하나죠. 하나는 수술을 너무 늦게 했거나 뭐 안 좋아가지고 PDR이 너무 진행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아니면 나중에 망가지는 건 또 MVG이기 때문에 MVG에 대해서 오늘은 좀 논의하진 않은 것 같지만 DR의 또 하나의 그 큰 적이 MVG라서 MVG를 또 혹시 뭐 MVG 관련된 프로토콜 있어요? MVG 프로토콜 없다니까 이것도 역시 각자 알아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질 프로토콜 없으면 중요한 부분. 앞으로 MVG를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많이 있지만 이제 DRCR이 아직 안 건졌다는 것 뿐이지 사실 이제 DR의 종착역에 MVG가 많아가지고 MVG를 뭐 당연히 주사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정해져 있죠. 언제 주사 줄 거냐, 예방력 효과는 어떻게 얼마나 주사 줄 효과가 있을 거냐, 레이저랑 어떻게 하면 조화가 이룰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각자의 경험에 맞춰가지고 이제 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MVG에 대한 프로토콜은 없지만 최근에 MV는 있고 글라우코마가 없는 DR 환자에서의 그 빠른 DR에 대한 조절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글라우코마가 진행되지 않아도 MV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처치를 하는 게 최후 시력에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치료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MV MVG 환자 수술 전에 아바스틴 같은 안티 VEGF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혹시 최근에 뭐 하도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 수술 전에 MV를 좀 줄이면서 수술하는 목적으로 바이오시밀러나 다른 약을 쓰는 보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혹시 그런 문헌은 있나요? 뭐 제가 대신 대답하면 그거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MVG 목적으로 수술 전에 쓰면은 안 되고 왜냐면은 바이오시밀러가 MVG로는 인디케이션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PDR 환자가
그 아메드를 하려고 수술 전에 바이오시밀러 썼다. 이건 돼요. PDR 인디케이션이니까. 근데 MVG 인디케이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MVG로는 현재 그 뭐 예를 들어서 CRV와 MVG다. 그러면은 MVG 때문에 주사를 주는 게 아니고 CRV라는 인디케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여서 현재는 오리지널 그 질환 가지고 그 뭐 비급여든 뭐든 쓸 수는 있지만 이제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뭐라서 그런 뭐 사실은 아바스틴 안티-VEGF든 아니 뭐 다른 바이오시밀러든 그 수술 목적 자체가 원래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사를 써도 저는 솔직히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기간 쓰는 거라서 어쨌든 그냥 뭐 제 코멘트는 그냥 MVG를 목적으로 쓰는 인디케이션은 없다. 그냥 그 오리지널 질환 때문에 쓰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기간 그렇게 5년 동안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으면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DMA에 관해서 로딩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로딩을 하게 되는 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경우가 어떤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로딩을 실제로 많이 DMA에서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는 저는 거예요? 일단은 AI는 PRN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고. 그냥 막막 다른 교수님들께 좀 실제로 DMA 로딩을 많이 음, 하시는지. 뭐 이거 그 선생님이 맨날 그 심포층 가면은 사람들 맨날 싸우죠. 로딩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로딩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보험 급여에는 로딩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은 보험 급여에 로딩이란 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일리아 뭐 5회, 뭐 그 루센티스 3회, 뭐 바비스모 4회, 그 비오뷰 6회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허가사항에 있지 그 고시 급여 기준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적당히 쇼붙여가지고 이게 한 1년 정도는 그냥 한 5회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5회 그냥 로딩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의 그 김한 교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달이거나 어쨌든 2달 간격이든 처음에 그 부어 있으면은 이제 2, 3, 4회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산병원 같이 조금 환자들이 뭐랄까 왠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들의 경제력이 부한 병원은 거기는 예를 들어서 파이브 로딩을 많이 하죠. 거기서는 뭐 확실히 결과가 좋다고 거기 교수님들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레포트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얼리 인텐시브가 효과가 좋다고 나오니까 효과가 더 좋고 이게 처음에 열심히 해두면은 그 다음에 주사도 적고 그런 다 이제 그런 거고 그거 사실은 그 경제력이 낮은 동네에 있으면 우리가 의사로서 보통은 대부분 PRN 주사를 하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셀트리온 지금 아이덴젤트 임상 2상, 3상인가 2상을 구리병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플리버셉을 그때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DME에서 로딩을 했죠. 확실히 그 환자들이 이제 팔로우로 이제 임상이 끝나고 오면은 확실히 좋아요. 좋기는. 제가 로딩을 하지 않고 프로토콜이 그렇게 돼가지고 억지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따라서 맞춰서 줬는데 그런 환자들이 훨씬 재발도 덜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어쨌든 O5 로딩이 끝나고 나서 모든 환자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나름 로딩은 뭔가 에비던스가 있는 거고 환자와 상의해서 요즘에 또 바이오 시밀러가 나왔으니까 시밀러가 나와도 사실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역시 DM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제 환자가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고 또 여전히 과연 로딩이 꼭 필요한 거냐 DME는 AMD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PRN은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이제 근데 이제 어떤 환자가 로딩에 더 도움이 될 거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처음에 심하면 로딩하고 싶겠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시크니스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가면 계속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그냥 줬는데 확 좋아진 환자들은 과연 로딩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 교수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교수님 로딩 하세요. 교수님, 일단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당뇨는 이제 로딩이란 게 결국은 이제 보험 기준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CMT 3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를 봐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주사에 분명히 반응을 하는데 처음에 DME가 너무 심하다든지 해서 리스판스는 있지만 300이 넘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리스판스가 없으면 사실 이제 DME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물론 슈도파키아인지 파키아인지를 좀 고려를 하기는 하지만 안티베이지에프보다 분명히 이제 스테로이드 쪽이 리스판스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안티베이지에프에 대한 그 리스판스를 우선은 한번 보고 이게 잘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안티베이지에프를 계속 어떻게 뭐 로딩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보다는 스테로이드의 전환도 사실은 고려를 합니다. 다만 그런 거는 이제 이 어떤 파키아라든지 슈도파키아 상태를 보고 또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그 카타락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어떤 아주 룰은 없는 것 같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이제 동문 선생님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마이크 통해서 말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채팅창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안과 송경기입니다. 제 말 들리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기 NT-BDF 유세 환자 보내보면 그거를 주로 먼저 스타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네. PRP를 하는 경우도 있고 PRP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경우도 이렇게 팔로우업 하다 보면 보이는데 안 네.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은 NTGF 투여를 하고 어느 단계에서 PRP하고 그런 스케줄이 있나요? 어떤 기준치가?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DR 환자들이 왔을 때 이제 DME와 그다음에 PDR을 저희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저희의 어떤 치료 인디케이션이라고 본다면요. 우선은 네.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우선은 이제 FAG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PDR에 대해서는 PRP를 가장 선호하고요. DME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안티베이지에프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이제 DME가 먼저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티베이지에프를 가장 먼저 이제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사했을 때 저희가 PDR에도 효과는 있으니까요. 우선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거치고요. 만약에 DME가 없는 환자라고 하면은 이제 FAG를 빨리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PDR이 확인이 되면 이제 PRP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먼저 체크포인트 DME부터 먼저 OCT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300 기준을 통해서 이제 DME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DR 쪽으로 플루오레센 엔지오그래피를 최대한 빨리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러스 헤모리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식이면 이제 PDR이 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있는 비트러스 헤모리지 상태를 고려해서 PRP를 할지 아니면은 우선 뭐 안티베이지에프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흡수된 다음에 나중에 PRP를 할지는 또 고려를 하긴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OCT를 통해서 가장 DME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편입니다. 신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팁은 없고 아까 그 송병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안티 VEGF가 이제 DME로 주사를 한 거냐 아니면은 PDR로 이제 준 거냐에 따라서 PRP를 할지 말지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에 뭐 ETDRS 이런 옛날 공식 보면은 이제 베리시비얼 MPD 할 때도 MV가 없지만 PRP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AG 찍어서 너무 이제 MV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릭이 많으면 그런 환자들을 이제 PRP를 먼저 하게 되면 오히려 마큘라 에디마가 심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뭐 그 보통 안티브이지프 주면은 또 좀 사러 드니까요. 그래서 DM이 목적이라면은 그리고 PDR이 없으면 계속 그 안티브이지프를 그냥 가는 거고 PDR이면은 안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바로 PRP 하든지 좀 있다 하든지 어쨌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쪽 그 피지션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PDR 때 안티VEGF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DME 때 안티VEGF를 했냐에 따라서 좀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있어. 네. 저희가 지금 매달 월요일에 지금 오후에 구리병원 서울 같이 지금 전공의가 없는 관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합 줌으로 같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오늘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도 비슷하게 그줌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 또 전문 선생님들 중에 또 시간이 되시고 그냥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가볍게 듣는 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 그 컨퍼런스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온라인 컨퍼런스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